하고 앉아있네. K 박사, 최 팀장, 이용, 그리고 파토 원종우가 함께합니다. 길고 긴 추석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드디어라뇨. 그거는 마치 끝나는 걸 기다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저요.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누구처럼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리고 어디 놀러 가는 게 너무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애들 셋을 끌고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되죠, 완전.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이렇게 휴일이 따로 있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평일하고 똑같은데 애를 맡길 수가 없으니까 아, 네. 그렇구나. 어린이집은 언제 여는 거냐. 그러니까 잘 쉬었냐 그러면 이제부터 쉬어야죠라고. 오늘 아침 무슨 뉴스 카피를 보니까 출근 실화냐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 그 시간이 정말 상대적으로 흐른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알게 돼요. 10일이 이렇게 후딱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한텐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아, 그렇군요. 되게 길었는데. 네. 상대적이네요 정말. 여기서는 정말 얘기하기 어렵네요. 연휴 동안 우리 추석하고는 무관하지만 이제 노벨상이 쭉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벨 과학상들 다 나왔고 다 나왔죠 지금 다. 네. 평화상이 네, 뭐 평화상도 받았고 오늘 경제학상까지 문학상도 나왔고. 나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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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상도 나왔고 네. 우리는 뭐 나머지는 관심 없지만 그래도 흥미로웠던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평화상을 이제 반핵 기구가 받아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없애자 뭐 이런 걸 운동을 하는 데인가 봐요. 근데 이건 사실 평화상에 반대상이 있다면 받을 사람이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사람에게 줄 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평화상을 받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봤는데 이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네.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에게 줘야 되는 게 아니었냐. 그러고 나면 솔직히 잘해라. 움직이기 어렵잖아. 상 받고 나면. 앞으로 예. 잘해라는 뜻에서. 싸울 것처럼 해놓고 결국 핵은 쏘지 않았다는 공로로. 근데 사실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이렇게 자꾸 북한 생각을 하지만 핵을 확산시킨다는 것과 핵을 없앤다는 건 다른 얘기고 네. 핵을 없앤다고 한다면 가장 큰 상대는 미국이죠. 맞습니다. 예. 미국입니다. 그렇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 핵을 쓴 나라고 핵 범죄라고 따지면 사실은 미국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우리가 좀 상기는 해보자. 그런 네. 일이 있었다는 거.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학상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상 얘기하고 싶은데 경제학상 그 너찌 그거 네. 쓴 네. 분이 네. 전 딴 건 기억 안 나고 그 화장실 변기에 파리 그려놓은 거 그런 게 이제 효과가 있다. 네, 그게 기억이 아마 그게 너찌였을 거예요, 그죠? 네, 맞죠. 네. 저는 뭐 경제학 잘 모르지만 그 이게 노벨 심리학상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혹은 그거는 이그노벨상을 받을 게 아니었을까? 아, 저는 그 책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나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책뿐만이 아니고 뭐 비슷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아마 그 공로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과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 화학상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물리학상이야 뭐 우리가 작년부터 예견했었던 그 네. 중력파로 들어간 거고요. 네. 사실 작년에 받을 줄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작년에 얘기를 다 했어요. 네, 그래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뭐 중력파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남들한테 지금 해줘야 될 판입니다. 네. 저희가 몇 번에 걸쳐서 맞아, 꽤 몇 번이나 여러 했어요, 번, 우리가. 한 가지 했고. 변수는 그 작년에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3분을 찍었잖아요. 네. 제가. 아,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올해 1월에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죠. 아, 맞죠. 네. 그래서 다른 한 분이 네. 야. 받으신. 킵손 교수님이 어부지리로 받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킵son 교수님은 핵심이 작년에도 있었고, 네. 네. 로널드 드레브라는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 베리 베리 씨가 작년에는 예상이 없었는데 네. 네, 베리 베리 씨 박사님이 올해 수상자로 들어가셨죠. 이런 거 너무 아쉽네요.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뭐 물리학상은 사람들이 다 되게 기뻐하면서 동시에 약간 뭐 맡겨둔 거 찾아갔네 이런 느낌으로 좀 그래서 약간 뭐 누가 뭐 예측을 정확하게 했느니 그러는데 예측을 무시하고 아무 의미가 없죠. 네. 심지어 제 책에도 예측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 킵손 교수님 받으신 부분이 네. 우리 뭔가 좀 아는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기분에. 왠지 모르지만 킵 삼촌. 작년에도 오셨잖아요. 네, 인터스텔라가 그죠? 워낙 히트를 쳐서 네. 네. 그 관련된 박사님 실제로 그때 보셨다고. 네, 화장실에서요. 안타깝네요. 사인이나 이런 거 요청할 상황이 그 아니었어요. 변기에 네. 팔이 있던가요? 저가 킵손 교수님 오셨을 때 토크할 뻔했었어요. 오. 뭐 신문사에서 하겠냐고 그래서 당연히 네. 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네. 좀 이상하다 생각은 했지. 그래서 킵손 교수님 뭐 저희 지인하고 사진 찍은 거 이런 것도 페북에 올라오고 하는데 킵이 이름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 킵이
우리 키평. 예. 네, 상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생리의학상. 네. 생리의학상은 생체 생체 시계가 받았더라고요. 네. 생체 시계란 게 무슨 새로운 개념인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무튼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뭐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신 분들이. 예, 그런 것 같아요. 생체 리듬에 대한 분자 단위의 메커니즘을 뭐 이렇게 발견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런 얘기고요. 이게 우리가 생체 시계라는 말이 우리는 좀 익숙하지만 지금은 네. 이게 아마 이미 알려진 말이라 그런 것 같고 어쨌든 분자 차원에서 그 메커니즘을 그러니까 분자 차원이란 말은 이제 몸으로 따지면 이제 DNA 이제 차원에서 유전자 해지면 차원에서 자야 되는 게 그냥 밤이니까 자는 게 아니라 몸에 이미 입력이 들어있다, 돼 입력이 돼 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지구 공존과 보조를 맞추는 그 시스템이 이미 들어있다. 아,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럼 야행성인 사람들은 생체 시계를 거슬르고 사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 진짜- 야행성인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런 게 있으시거든요. 갑자기 주무시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럼 기면 기면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자는 건 저도 잘해요. 그 기면 발작증이라고 왜 진짜요? 운전하다 갑자기 팍 잠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밤에 운전 안 하세요. 그러실 그건 정도로. 병이에요. 아 그래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심한 사람 길거리 걸어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마음 먹고 바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건 느낌이 와요. 네. 그러니까 스위치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초파리한테서 유전자를 분리를 했대요. 아, 초파리도 생체 시계가 있어요? 있으니까 했겠죠? 걔도 밤 되면 자고 낮 되면 일어나서 일하고. 그게 이 일은 하겠어 뭐. 그게 처음 비슷한 걸 발견한 게 1800년대쯤에 식물이 밤에 이제 닫고 해바라기. 예, 해바라기 아니고 네, 그때 뭐. 연구한 거는 그건데 그 사람이 그걸 보고 햇빛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햇빛이 없을 때도 그렇게 되는지를 보니까 되더래요. 그래서 이게 딱 햇빛이 비칠 때가 아니더라도 뭔가가 작동을 하는구나라는 게 네. 예. 어쨌든 그 유전자를 분리를 해내서 이제 유전자가 뭐 밤새 세포 안에 축적되고 낮에는 퇴화되는 단백질을 부호화한대요. 예. 근데 이게 낮밤이 뭐 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마 그게 이제 시계 같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인간을 포함한 다세포 유기체의 세포 안에서 다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한답니다. 와, 우와. 신기하네요. 다세포 유기체란 건 대부분의 생물이거든. 단세포 생물을 그렇죠. 제외한. 예. 예. 뭐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거 말고는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규명을 하셔서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 화학상은 뭐가 받았나요? 화학상이 그 전자현미경. 예, 저온 전자현미경. 저온 전자현미경. 네. 지금까지는 고온 전자현미경이었나요? 이것도 옛날 거예요. 아, 네. 이제 그 예전에 한 건데 뭐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 생체 분자를 얼려서 잠시 멈춘 다음에 원자 수준의 3차원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했다. 원자 수준에. 네, 그러니까 그 생체 분자를 네. 3차원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기계를 만든 거죠. 네. 기계는. 예, 그래서 뭐 그 병원균 같은 게 생기면은 그거를 구조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항생제 같은 걸 만든다든지. 네.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 되게 이제 2차원적으로만 보일 텐데 아마 그걸 3차원적으로 위아래를 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장치군요. 네. 얼핏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생화학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견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 생화학. 요즘 이제 화학상이 자꾸 생화학 쪽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죠? 예, 작년 재작년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순수 화학이라기보다는 좀 생화학 쪽으로 갔던. 아님 말고요. 제 경우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가 없이 신문 보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저희가 멤버십 사람들을 위한 전문 뭐라고 해야 되지? 노벨상 강연 컨텐츠를 네. 곧 네.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벨상 해설 강연은 여기저기서 많이 준비되고 있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서대문장에서 박물관에서 네. 네,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질 높은 강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네. 그대로 따라서 할 거예요. 저희도 비슷하게 서쪽에 계신 분들은 서대문 그렇죠. 자연스박물관에 가시고 네. 동북쪽 계신 북쪽에 계신 분들은 분들은 서울로 가시고 그리고 사람들 여러분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과천과학관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왜 사람들한테만 이걸 해주냐라고 이렇게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예요. 네. 간단한 방법인데.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여러분한테 또 얘기할 걸 하나 준비를 했는데
노벨상은 사실 저희랑 관련 없잖아요. 야, 과학 팟캐스트가 노벨상에 관련이 없다고요? 해외 그 선진국들의 어떤 사리의 얘기고. 그래도 우리 중에 노벨상에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은 K 박사님 아니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멀리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를 얘기할 때 나와 K 박사님의 키 차이를 얘기하는 그런 느낌.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어떤 굉장히 야심차게 사실 몇 년 동안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만든 대기획이 있는데 여러분 역시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대기획. 우리가 그간 목말라왔던 어떤 큰 기회. 네. 내가 평생 나는 다시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움켜쥘 수 있는 찬스. 네, 이제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또 약 팔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개기일식 갔는데 대성공이었잖아요. 네, 가신 분들 정말 다 행복해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여러분 일생일 때 다시 놓칠 수 없는 그런 대기획이 준비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따 끝날 때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끝으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도 꼭 들으시고 왜 중요한 얘기냐? 바로 오늘의 주제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오프닝 이 정도에서 마치고 저희 뉴턴의 발가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오프닝에 노벨상 얘기를 하면서 문학상만 빠졌더라고요. 네, 카즈오 이시구로 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노벨상을 타시면 노벨 문학상으로 상을 타실 게 분명한 K 박사님. 저요? 노벨 문학상은 내가 노리고 있는 건데? 문학상은 파토님 건데? 내 건데? 아 진짜요? 네. 와, 이 진짜 의미 없는 경쟁. 저기 이용 기자가 초기에 안 들어와가지고 지금 모르는데 아니요, 분위기를. 책으로 상 받은 사람이 저긴 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 상에 만족하셔야죠 뭐. 네, 충분히 만족하죠. 필즈 상 받으세요. 필즈 상. 이게 복선입니다. 필즈상? 그렇구나. 오늘은 또 우리 K 박사님이 원톱으로 네. 천문학 얘기를 들려주실 것 같은데 네.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지난번에는 HR도. HR도. 네. 네.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네. 좀 새로운 거였잖아요. 장안의 화제라면서요 요즘.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거. 네. HR도 네, 노래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절 위해서. 그때 방송할 때 이용 기자님이 뭐든지 노래를 붙여서 외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네네. 저도 그 노래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진짜? 네. 누군가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를 줄 알았어요. 그런 건 원래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늘은, 사실 여러 번 했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새로운 계기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준비를 했는데. 블랙홀 또 하시는 거 아니죠? 블랙홀. 그것도 해야겠다. 이제 뭐 재탕을 조금 하긴 하는데 네. 이거는 좀 특별한 주제라서. 네, 우주 배경 복사에 관한. 네. 우주 배경 복사. 네. 우주 배경 복사라면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엄청 많이 들은 거. 그게 착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이상한 말이 아무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네. 제 조카들한테 중력파 한번 시도한 적 있었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우주 배경 복사를 이번에 굳이 하시는 데는 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책이 나왔죠. 와. 진짜 노벨상 노리고 쓰신 거 아닙니까? 노벨상은 내 거고 미래 필즈상에 빛나는 제가 전작으로 상을 받긴 했죠. 네. 한국 출판 문화상 대상. 네. 그때 우주의 끝을 찾아서 그게 3년 전이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네. 와, 제 시상식에도 참석했는데. 그렇죠. 네. 그 책이 나온 지 3년이 이미 넘었어요. 와, 그렇군요. 네, 그동안 제가 책을 낸 적이 없는 거죠. 네. 공전은 몇 개 나왔는데 단독으로는 처음인데 제가 사실은 그 우주 배경 복사를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마다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맞죠. 맞다.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만 계속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왔군요. 드디어 나올 그 때를 드디어 이제 나왔죠. 그렇게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교활하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자세히 설명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을 읽어야 책이 좀 시중에 나온 거예요? 그런가요?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 아마 나오니까
서점에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쯤 되면 깔릴 것 다음 같죠? 주 화요일, 수요일. 네, 네. 그러니까 제목이 뭔가요? 너무 읽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셨다가 예약 판매 이런 거 안 하나? 제목이 빅뱅의 메아리. 빅뱅의 아. 메아리.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네. 표현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우주배 목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수긍을 할 만한 그렇군요. 네. 제목이고 잘 모르고 빅뱅 얘기인가 하고 사면은 대박이고. 신나죠? 네. 빅뱅 얘기도 뭐 있긴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제일 첫 문단에 네. 빅뱅 얘기를 했죠. 네. 가수 빅뱅 얘기를. 아, 네. 가수 빅뱅 네. 얘기. 제목이 얼핏 그 YG에서 나왔을 것 같은 맞아, 책이긴 맞아. 합니다. 빅뱅 그러니까- 화보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오해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표지를요. 네. 빅뱅을 펼 수는 없으니까 네. 그 유사하게 생긴 그림자 같은 거 사람 청년들의 그림자로 하고 그랬으면. 비닐로 싸놓으면 그렇죠. 화보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죠, 근데. 아니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첫 문단에 쓴 것도 또 빅뱅 얘기를 너무 많이 쓰면 그 클레임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조심하면서. 네, 조심하면서 그냥 이름이 같다는 정도로만. 그렇군요. 블랙핑크의 메아리 뭐 이런. 그 혹시라도 그럴 사람 없을 것 같긴 한데 빅뱅 우주에 나오는 빅뱅이 가수 빅뱅 이름을 딴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야.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정말. 네. 요즘 그 일부 사람들의 네. 어떤 그 맞춤법에 대한 착각이라든가 우리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네. 거. 그리고 리메이크한 노래를 들으면서 옛날 사람이 따라한 줄 알고. 있는 사람. 맞아요. 네. 세상이 세월이 그렇게 네. 맞아. 그렇긴 지나버려가지고 네. 이 빅뱅은 138억 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그 빅뱅이고 우리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쪽의 빅뱅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빅뱅입니다. 네. 그 빅뱅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러면 최근 빅뱅의 메아리 네. 어디서 나오나요? 출판사는? 마음 산책이라는. 마음 산책. 네. 네. 거기서 과학책을 내는군요. 뭔가 뭔가 안 낼 것 같잖아요, 이름이. 마음 산책. 그렇긴 한가요? 옆에 편집자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네. 되게 조심하고 계셔. 그 얼마 전에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효린 이민박 탕검대장인 문경수 선생님의 네. 35억 년 전 세상 그대로. 그 책도 거기서 나왔죠. 책은 아마 저희가 책 소개 팟캐스트 할 때 소개도 했었던 네, 것 네. 같은 기억인데 네. 여하튼 이렇게 K 박사님의 책인가요, 근데? 네. 명의가 제 저자 필명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필명이 네. 따로 있으시죠? 그렇죠. 이거 네. 책 쓸 때만 나오는 직업도 있고 그렇죠. 책이 발매가 됐는데 이제 이게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 제대로 다룬 책인가요? 그렇죠. 이제 우주 배경 복사라는 주제 내용은 사실 웬만한 그 우주론 책에 안 나오는 데가 없거든요. 네. 다 들어갑니다. 거의 뭐 빠질 수가 없는 주제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그렇죠. 예, 워낙 익숙하고 많이 이름도 익숙하고 뭐 그림도 많이 보이고 네. 심지어 제 지난번 책에도 꽤 그쵸? 많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은 그런 주의를 다 떼고 오직 그 우주 배경 복사 하나에 집중해서 그 하나로 그렇게 책이 한 권 나올 정도의 얘기가 있나요? 충분히 있죠. 예, 그게 워낙 중요한 얘기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구성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한 게 아무리 그 자체만 떼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만 들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앞부분에는 우주론의 역사를 정리를 해서 네, 일단 거의 리뷰처럼 네. 그동안의 우주론의 역사가 쭉 정리를 하고 예, 우주 배경 복사가 여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소개를 한 다음에 네. 본격적으로 그 우주론 리뷰 우주 배경 복사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그 우주론 리뷰 얘기는 지난번 책에서도 혹시 하지 않으셨나요? 했죠. 예. 네, 그래서 그 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간략하게 했죠. 그렇군요. 네, 지난번에 비해서. 네. 그때는 사실 지난번 책에 제가 우주론 배경 얘기하면서 여러 사람들 얘기를 많이 네. 했거든요. 네네. 그게 뭐 그 맞아요. 컴퓨터 얘기들도 나오고 네네. 세실리아 페인 얘기도 나오고 네. 뭐 힐레타 리빗 이런 얘기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들은 거의 이제 제외하고 예, 우주 배경 복사에 약간 집중되는 인물들을 주로 소개를 했죠. 네.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그렇게 옛날의 기원을 찾아갈 정도의 그런 스토리가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발견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죠. 발견된 건 어느 날 갑자기인데 네. 예측이 된 건 1940년대거든요. 아. 그게
사실 빅뱅 이론이 처음 나온 게 1940년대예요. 네. 그 아마 이름을 다 들어봤을 텐데 가모프. 네. 네, 조지 가모프하고 제자인 렐프 알퍼라는 뭐라고요? 렐프 알퍼. 랄프 알프라고 랄프 하고. 알퍼죠? 알퍼. 알프 아니고 네, 랄프. 오랜만에 사투리 뒷담 나왔습니다. 네. 랄프 알퍼. 아, 진짜 애매하네요. 자, 그래서 일부러 랄프라고 안 하고 렐프라고. 네, 랄프 알퍼. 네, 알퍼. 네네. 그, 이분이 조지 가모프하고 어렵네요. 조지 가모프하고 제가 들어오면 아직도 제가 사투리 쓰더라고요. 두 분이 그 예측을 하신 거군요. 그게 이제 로버트 허먼이라는 분이 또 한 분 있고 네. 빅뱅 이론 자체가 1940년대에 처음 나온 게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걸 근거로 해서 네네. 예, 그게 이제 허블이 29년에 네. 이제 발표를 했고 네. 약 10여 년 후에 조지 가모프와 렐프 알퍼가 빅뱅 이론이 그러니까 이제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아. 그럼 우주에 있는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라는 아하. 논문을 쓴 게 빅뱅 이론의 시초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알퍼가 그 로버트 허먼이라는 분하고 우주 배용국사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제안을 합니다. 아. 네. 그게 이제 그 처음 우주 배용국사가 전이 된 거죠. 빅뱅을 생각을 하면 네. 이렇게 뭐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결국 소급에 들어가면 한 점으로 뭉칠 수 있고 그래서 폭발해서 뭐 고온 고압으로 뭐 생기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그 정도는 네. 이제 다 듣는 분들이 워낙 아시니까 그렇죠. 빅뱅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한 점에서 우주가 시작을 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퍼져나갔다라고 하니까 모든 게 한 점에 있었으니까 그때 엄청나게 온도가 뜨거웠을 거고 네. 네, 그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식어서 지금 우주 온도가 뜨겁지 않게 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한 점에 있었기 때문에 우주의 전체가 온도가 같지 않겠냐. 아. 네. 아. 예. 그래서 우주 온도가 전체가 똑같다면은 그 온도가 우주 전체에 다 같이 균일하게 퍼져 있을 거다. 아. 예, 그 온도가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아,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온도가 대충 얼마나 될지를 계산을 했죠. 네. 이미 그때. 이미 그때 계산을 했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절대 온도로 5K, 그러니까 영하 마이너스 270도 근처.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만일에 그 온도가 우주의 온도고 빛이 나온다면은 전파 영역에서 이제 초단파 영역에서 가시광선으로는 안 보일 테고. 그렇죠, 안 보일 테고 네. 파장 1mm 정도의 그 초단파 영역에서 관측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결국 그게 그렇게 된 건가요? 그렇게 비슷하게.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거를 관측할 기술이 없었어요. 네. 그걸 관측을 하려면은 전파망원경이라는 그쵸. 게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전파망원경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어디에 쓰이고 쓰냐면은 그 논문이 나올 때가 1940년대 후반이었거든요. 전쟁할 때. 그렇죠. 그렇죠. 레이더로 썼어요. 레이더. 예. 레이더로 쓰고 있던 전파망원경 그 전파 안테나들을 전파망원경으로 막 쓰기 시작할 시점. 네. 크기도 지금보다 훨씬 작고. 그렇죠. 네. 예, 기술도 많이 떨어지고 네. 하니까 그걸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관측을 할 기술이 없었던 거죠. 네. 기본적으로 레이더랑 전파망원경이 같은 거군요.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파 천문학이 발전을 하게 된 게 제2차 세계대전에 레이더를 많이 쓰는 바람에 네. 그 레이더 안테나들을 다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유럽 나라들이. 네. 그래서 전파 천문학이 사실 처음 태동이 된 게 그 네덜란드예요. 예. 네덜란드에서 거의 시작되다시피 했는데 그 2차 대전 때 방공망 관련된 건가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 영국하고 뭐 네네. 그 독일에 또 점령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레이더 안테나를 가지고 다 이런 식이구나. 네. 저 되게 이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과학 상관없는 얘기인데 네. 뉴올리언즈에서 재즈가 막 그 튀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남북 전쟁 했을 때 군악대들이 악기를 다 거기에다 모아놓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거예요. 그때 네, 네덜란드에 비슷하네요. 레이더 안테나를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그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시작한 분 중에 한 분이 오트라는 분이에요. 오트 그룹. 오트 그룹의 그 오트가 네. 네덜란드 분이거든요. 그분이 전파 천문학을 거의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OORT인가 뭐 이름이 그렇죠. 네. OORT. 예, 좀 특이한 이름이다 했는데 역시 영어권 분이 아니고. 네, 얀 오트인데 OORT라서 어떤 때는 오르트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죠. 네, 오트라고도 되어 있고 네. 네, 요즘
그 원래 발음을 많이 살리는 주제이기 때문에 원래 발음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오트가 더 비슷해요. 오르트보다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트라고 많이 쓰죠. 네, 네덜란드어도 그 발음대로 하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완전 네. 다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네. 히딩크도 완전히 다른 이름인데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하이원스. 호이겐스. 분명히 이거를 읽으면 호이겐스인데 호이겐스. 오랫동안 호이겐스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다들 그랬죠. 네. 네. 알고 보니까 하이원스였어요. 하이원스. 하이원스. 그런 식으로 좀 독일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근데 레이더란 거는 보통 우리가 군용으로 쓰는 거는 전파를 쏘잖아요. 쏴가지고 그걸 반사되는 걸 다시 이제 읽고 하는데 네. 전파 망원경도 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받는 아니죠. 거죠. 여기는 네, 안테나인 받는 거죠. 사실 안테나죠. 안테나죠. 네, 우주에서 오는 걸 받는 거니까. 네. 네. 그 전파 망원경이 40년대 말 뭐 50년대 이렇게 슬슬 레이더에서 바뀌면서 네네. 태동이 된 거고 네. 하지만 아직 성능이 네. 성능이 이제 그걸로 관측을 해보니까 새로운 게 막 발견되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으로 발견한 게 우리 은하의 나선팔이죠. 그때서야 그걸 찾은 거군요. 그 전까진 몰랐어요? 나선팔을? 몰랐죠.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면은 영원히 다 알았던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아니야.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라는 걸 알게 된 게 전파망원경이 만들어지고 전파망원경으로 나선팔을 관측을 하면서부터. 그렇구나. 요즘 잘하는 얘기들은 아마 유튜브 없던 시절이 있다는 걸 알면 깜짝 놀랐는데. 스마트폰 없던 시절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아까 우리 잠깐 무슨 얘기 하지 않았나? 노래들. 네. 네, 요즘 새로 나온 노래들이 다 이제 옛날 가수들 노래인 걸 모르고 네. 네. 옛날 가수들이 따라하는 네, 요즘 히트하니까 옛날 가수들이 따라한 줄 아는 그렇죠.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그게 나선팔이라는 게 별도 물론 많이 있지만 거기에 수소 원자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수소 구름인 거죠 사실. 그것은 이제 망원경으로는 안 볼 테니까 일반 안 보이고 그 수소 구름에서 나오는 게 21cm 전파. 라는 유명한 전파가 있거든요. 네. 네, 파장이 21cm인데 사실 이것도 일반인들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천문학자들은 다 아는 21cm 파 하면은 그냥 수소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도 이거 알아듣자. 아는 척할 수 있어. 네. 그래서 그 세티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도 주로 이제 전파를 받는 부분이 21cm 파 근처에서 받아요. 우주의 가장 흔한 전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수소가 가장 많으니까. 그러면 빅뱅이란 그룹 다음에 21이란 그룹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와. 대단한데 이거? 뭔가 이건 진짜. 와, 그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갖다 붙여야겠다. 개정판 낼 때 그 얘기 써요. 그러네. 그 생각을 못했네. 재밌다. 그 21이라는 책을 내면서 이 우주 우리 은하의 나선팔 얘기 쓰세요. 지금. 빅뱅의 메아리였으니까 21의 메아리. 아니 제가 사실 이번 책 중에 다른 그 천문학 책에 별로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파의 망원경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깊이 다뤘어요. 다루면서 21cm 파가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했거든요. 아깝다. 이게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개정판 낼 때는 얘기를 뭐, 이게 우연일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다 사실 테니까 초판은 눈 깜짝할 때 나갈 거잖아요. 재판 찍을 때. 신기한 발견이었습니다. 네, 그게 또 발견되고 하니까 전파로 뭔가 재밌는 걸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때 통신이 이제 전파 통신이 막 활발하게 또 TV 방송 막 되고 그 무선으로 뭐 주고받고 하니까 벨 연구소 같은 연구소에서 전파를 많이 다루게 됐죠. 그래서 벨 연구소에서 연구하던 연구원들이 원래 이제 통신에 쓰던 안테나를 천문학으로 써보자라고 해서 전파 망원경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테스트 관측을 하던 도중에 잡음이 계속 잡히는 거죠. 이상한 잡음. 네, 이상한 잡음이. 근데 그 이상한 잡음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처음 발견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전파를 가지고 통신을 하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자음이 우주에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통신에서는 그냥 그거는 없다라고 쳐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뭐 잡음이구나 하고. 잡음이니까 그냥 제외시켜버리면 되는데. 그거요. 그냥 TV 아무데나 틀면 나오는. 네, 그런 거 없어요. 라디오 아무 채널이나 하면. 화이트 노이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금은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전파 안테나 받아서 할 때는 지지지 하는 화면 있잖아요. 그 중에 일부는 우주 배경국사예요. 반은 아니고. 전부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예요. 그게 다일 정도면 굉장히 쉽게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 잡음을 발견한 사람들은 천문학자였는데 네. 이분들은 전파망원경을 하는 분이었고 우주론 쪽으로 잘 아는 분들은 아니었는데 네. 그래서 원인을 몰랐어요 이게 왜 그런지를. 그게 196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녹음기가 좀 안 좋아서요. 사실 좀 전에 잡음이 나서 한참 뭐 그 WD-40 아시죠?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그거 뿌리고 막 마이크 받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잡음이 지금 그냥 뭐 지저분한 소리가 나고 녹음하는데 네.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지금 거 아니에요. 고쳐졌는데 왜 고쳐졌는지도 몰라요. 그죠? 네, 몰라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뭔가 중요한 것일 수도 있잖아. 팟캐스트 배경 복사예요. 팟캐스트의 메아리. 그러니까 그분들도 아마 통신하면서는 그냥 귀찮은 잡음으로만 그렇죠. 생각하고 그렇죠. 어떻게 네. 이거 좀 줄이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이 정도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들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걸 가지고 하늘을 관측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시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없앨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시도를 한 거예요. 네. 심지어는 완전히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도 해보고. 기계를. 네, 기계를. 그리고 전파망경은 되게 크거든요. 네. 그 비둘기 집이 지어져 있어가지고 비둘기를 그래서 쫓아보냈더니 또 비둘기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총을 쐈다라는 말도. WD-40은 썼나요? 그건 안 쓰면 안 될 텐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라고 했는데 그 주변 사람 중에 한 분이 다른 이론 천문학자들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다라는 강의를 들은 거예요. 이런 이론은 원래 있었는데 네. 그렇게 알려지진 않았다. 이론은 1940년대에 있었죠 이미. 근데 그거는 거의 묻혔어요. 네. 그때는 우주론이 그렇게 인기 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묻혀 있다가 1960년대가 되면서 새로운 그룹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다시 이제 그거를 리바이브를 했는데 그 전에 그런 연구가 있었던 것도 모르고, 모르고 누군가가 이거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우주 배경 복사가 아마 있을 거다라고 딴 데 가서 발표를 한 거죠. 네. 그걸 들은 사람이 양쪽 얘기를 다 들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와, 훌륭하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벨 연구소가 뉴저지에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이론 물리하는 사람들은 프린스턴 대학이었어요. 차로 한 20분 30분 거리예요. 진짜요? 미국에서 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그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디키라는 그 전문학자가 자기 대학원생들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이론적으로 연구하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 전파망원경을. 그래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이미 그때 거의 다 만들어서 몇 달만 있으면 딱 관측을 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타임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죠. 듣고 보니까 바로 옆 동네에서 잡은 거구나. 그걸 이제 벨 연구소에 있던 펜지아스가 친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 얘기 들었는데 한번 그 사람들이 프린스턴에 있다던데 한번 전화해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로버트 디키한테 전화를 했죠. 그 디키가 전화를 받고 그 대학원생들하고 점심 미팅 중이었나 봐요. 점심 먹으면서 하는 미팅. 그 이따가 전화를 딱 이제 네네 하고 딱 끊고는 우리가 늦었다. 그 이제 영어로는 we are scooped. 이제 보통 특종을 놓쳤을 때 물 먹었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전해지죠. 그 지난번 책에서도 재밌다. 그랬지만 이번에도 그 뭔가 분초를 다투는 그룹 간의 경쟁 막 이런 게 항상 있네요. 네. 그러게요. 재밌네요. 그래서 그 펜지아스하고 윌슨인가요? 네, 펜지아스와 윌슨. 그 두 사람이 결국은 그걸 발견한 공로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벨상도 그 사람들이 받았네요. 노벨상도 그 사람들이 받았죠. 디키는 안 받고. 네. 이 지난번에 좀 아쉽네요. 가속 팽창 때는 같이 받았잖아요. 기억이 나는데 책에 나왔던 게 이분들은 이게 제가 지금 적어란 건가요? 그 뭐죠? 아니 스포일 아니에요. 스포일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는 제 전 책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쓰긴 했지만 그 전 책에도 나오는 얘기고 되게 유명한 얘기라서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읽으셨을 얘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만난 거죠. 가까우니까 만나서 공동으로 연구는 공동으로 이제 하고 각자 논문을 낸 거예요.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그게 1965년에 이제 전체 물리학 저널이라는 논문에 따로따로 두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 한 편이 그 윌슨과 펜지아스와 윌슨 두 사람이 이런 작업이 있다. 이런 조건에서 나온다라는 거하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해설은 다음 논문을 봐라. 디키가 쓴 논문을 봐라. 라고 하고 디키와 그 이제 대학원생들이
그 해설을 써줘. 네. 그 정도면 좀 같이 줘도 되지 않나? 그쵸. 네. 요즘 같으면 줄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주는데. 근데 그렇게 따져서 줘야 되면은 알파한테 줘야 돼요. 알파. 예, 40년대에 미리 했던. 네. 예, 그 사람한테 줘야지 맞죠. 그 애매하군요. 사람도 노벨상 할 때 살아 있었거든요. 예. 억울하다. 예, 많이 억울하죠. 네. 그래서 그 펜지아스 윌슨이 1978년에 노벨상을 받아요. 발견한 건 65년인데. 네. 근데 그때 받을 때 그 논란도 좀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우연히 받은 상 아니냐. 디키의 대학원생 중에 한 명이고 그 전파망 환경을 거의 다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그 데이비드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도 이제 이미 그 사람은 유명한 천문학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기기 쪽으로 특히 유명한 사람으로.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 사람들은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다. 사실은 그 윌킨슨이 제일 아깝게 놓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충분히 훌륭한 일을 했고 웬만한 사람은 다 그냥 넘어갈 잡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기 때문에 그걸 발견한 거다. 충분히 자격이 있다. 그런 식으로.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그런 잡음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없어진다고 했을 때 보통은 무슨 짓을 덜 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연결을 한 게 진짜 좀 대단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게 고민이니까 자기가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네. 아 맞아. 네, 그게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하냐냐 학회에 가서 한 거예요. 학회에 가서 동료 천문학자를 만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거 들은 사람은 내가 딴 데서 얘기 들어봤는데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방금도 느낀 거지만 이런 전자제품이요. 노이즈 끼는 건 어디서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전자적인 노이즈가 껴요. 근데 이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가능성이 하나, 그리고 내가 노벨상감인 발견을 했을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 1번과 2번 중에 1번을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합리적이잖아요. 네, 압도적이죠. 뭐 그 사람들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집요함이 없으면 또 학문이 또 어려운 거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찾아내려고 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이제 빅뱅의 메아리라고 하잖아요. 네. 배경 복사를. 그게 어떻게 잡음의 형태로 남아 있는 거죠, 우주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분들이 그 발견한 게 그 우주에 이제 배경으로 남아 있는 복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발견한 펜지아스와 윌슨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고 그때는 그게 그 이론이 많이 퍼져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당시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이제 밝혀졌어요. 연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그 연구가 됐는지 하는 거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빅뱅에서 우주가 팽창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때 물질들이 막 만들어져요. 쿼크 만들어졌다가 양성자, 중성자 만들어지고, 네. 뭐 전자 만들어지고, 수소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소가 원시 핵융합이라고 해서 빅뱅 직후의 핵융합으로 헬륨까지 만들어져요. 네. 그거는 뭐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 3분 만에 이루어졌다. 네. 예. 그러고 나서 한참 동안은 그 상태로 그대로 가요. 네. 그러니까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수소 양성자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수소 말고 전자 있죠, 헬륨 핵 있죠. 네. 그렇게 주로 이제 세 종류의 주요 입자들이 네. 온도가 높으니까 플라즈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랑 분리된 상태. 네. 그렇죠. 맞죠? 전자랑 핵이랑 분리된 분리된 상태. 각각이 다 입자인 거죠. 그 상태에서는 빛은 있어요. 분명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빛은 나오고 있어요. 네. 나오고 있는데 빛이 이동을 못 해요. 꽉 막혀 있는 거죠. 네. 네. 그 플라즈마 히터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에 부딪히고 양성자에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동을 못 하고 빛이 나왔다 없었다 나왔다 없어졌다니까 빛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존재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그 상태로 38만 년이 지나갑니다. 38만 년 동안 우주가 계속 팽창을 하죠. 네.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점점 내려가서 3000도 정도 온도가 되면 요 플라즈마에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3000도 정도면 전자하고 원자핵이 서로 붙을 수 있어요. 네.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예,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수소 같은 걸 300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은 전자와 양성자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정도 온도니까. 생각보다 온도가 낮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3000도 정도면은 네. 뭐 예, 그러니까요. 태양 표면보다 낮은 온도니까. 네. 네. 그때 원자핵과 전자가 딱 붙으니까 갑자기 입자의 개수가 반으로 확 줄었죠. 공간이. 그렇죠. 예. 그리고 빛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하고 상호작용을 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전자하고 원자핵이 붙어버렸으니까 중성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전하다도 없어지고 입자수도 확 줄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던 빛이 확 빠져나간 거죠. 네. 그때 빛이 우주에 쫙 퍼진 거예요.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그게 우주 배경복사예요. 그냥 그 빛이 우주 전체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쫙 퍼져 나가 있는 상태로 쫙 있는 거죠. 그게 우주 전체가 계속 팽창을 하니까 네. 엷어지는군요. 점점. 그렇죠. 점점 파장이 길어진 거죠. 온도가 내려간 거죠. 네. 그래서 지금 2.7도 온도가 되어서 관측이 되는 게 우주 배경 복사다. 그럼 이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빛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게 혼동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가시광이냐 아니면 무슨 특정한 전자기파 상태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퍼져나갈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시광의 형태로 가시광이었죠. 그때는 거의 붉은색으로 불그스름한 가시광이었죠. 네. 그 온도가 3000도쯤 되니까 그렇죠. 꽤나 온도가 네. 낮은 상태에서 그 흑체 복사로 그렇죠. 인해서 3000도면 충분히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나오는 데니까. 가시광선으로 퍼졌고 네. 그때 관측을 했으면 가시광선에서 관측을 했을 거예요.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했으면. 그게 이제 조금씩 파장이 길어지면서 네. 지금은 이제 굉장히 파장이 우주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때 길이로 따지면 그때보다 지금이 1000배 정도 커졌어요. 네. 38만 년 그때보다. 그래서 파장이 1000배 정도 길어진 거죠. 그게 그 도플러 효과라고 봐도 네, 돼요. 일종 그 도플러 효과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럼 그 1000배가 길어진 파장의 전자기파를 우리가 우주에서 찾았다. 우주 전체에 골고루 쫙 퍼져 있는 거죠. 네. 그 같은 어느 성질의 방향으로 보든지, 전자기파가 어느 방향으로 보든지 똑같은 파장의 빛이 오는 거죠. 그게 온도로 따지면 2.7도고 네. 전자기파로 따지면 이제 1000배의 파장이 늘어난 네, 그 전자기파고 1mm 정도. 그게 이제 우주 전체에 고르게 퍼져 있다. 우주 전체에 이게 고르게 퍼져 있다. 우주 배경 복사다. 그러니까 그게 빅뱅으로 한 점에 있었다라고 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딜 보나 고르니까.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아니고 우주가 그냥 옛날부터 있었다. 네. 항상 있었다. 그러면 온도가 똑같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처음부터 같았다라고 하면 되지만 과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같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쟁을 하던 이론이 그거였거든요. 처음부터 있었다. 정상 우주론 네, 정상 우주론. 거죠. 네. 네,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온도가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못한 건가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냥 원래 그렇다. 네. 원래 그렇다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당시에 몇 가지 문제가 퀘이사 같은 게 그때 발견되거든요. 네네. 퀘이사는 되게 멀리 있잖아요. 네. 옛날 거예요. 그렇죠. 옛날부터 우주가 있었다면은 퀘이사가 특이할 이유가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주가 똑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은하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퀘이사는 굉장히 다른 형태의 전체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까이 없고 엄청 멀리에만 퀘이사가 있다는 그렇죠. 건 옛날에만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과거에만 있었다는 얘기가 네. 되니까 과거의 우주와 현재의 우주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우주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약간 의심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미 정상 상태 우주로는 약간 의심을 받고 있는데 결정타를 매긴 게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 배경 복사를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지도 같은 걸 보면 이제 점점 자세해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사실 다음 단계의 문제인데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노벨상을 받은 이유는 말 그대로 빅뱅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한 거, 증거가 됐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그 아까 펜지아스와 윌슨이 받았다고 했는데, 윌슨이 사실은 그 정상 상태 우주론을 한 그 프레드 호일의 제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스승의 그 이론을 깨부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정상상태 우주론이 마음에 든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역시 그게 마음에 든다. 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네, 그렇죠. 뭐 그 과학이란 게 뭐 내 개인적 취향과 철학적 기호로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또 그 약간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우주 배경복사 지도라고 하면서 약간 알록달록한 그 지도들을 보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정교해지는. 근데 그 지도를 보면은 이제 설명 들으려면 다 그냥 똑같이 한 가지 색깔로 다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알록달록한 게 또 좀 혼란스럽거든요. 그게 이제 그 제 책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게 이제 처음에
배경 지식이 있고 우주 배우 목사가 이제 어떻게 발견되었는 것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예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알록달록한 무늬가 생기는 네. 그게 사실 우주 배우 목사의 현대적인 내용이거든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제? 그 얘기를 해야죠. 네, 그 78년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때쯤에는 이게 굉장히 주목받는 주제가 됐던 얘기잖아요. 네네. 네, 그 전까지는 비인기 종목이었어요. 우주론이. 네, 근데 그게 우주 배우 목사가 발견이 되고 노벨상도 받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왜 인기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그 이론인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 연구가 많이 되는 게 인기가 있어요, 항상. 그렇죠. 네, 할 일도 별로 없고. 네, 그리고 그래야 또 연구비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이 해야 연구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할 얘기가 별로 사실 없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더 사람들이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주 배우 목사가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인플레이션 이론이라는 게 있긴 한데 네. 그 얘기는 예전에 한번 설명하셨죠. 네,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보다는 우주 배우 목사의 알록달록한 무늬가 중요하니까 네. 네. 그것도 사실은 여러 번 설명하긴 했어요. 여러 번이라는 게 한두 번이니까. 절대 기억 못하죠. 네, 그게 우주 배우 목사가 그렇게 우주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그 우주 배우 목사가 뭐냐 하면은 우주의 온도가 어디나 똑같다. 그겁니다. 한 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저 여러분 역시 이제는 눈치채셨겠지만 별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 완전히 똑같아 버리면은 네. 별이나 은하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완전히 똑같은데 약간은 달라야 돼요. 네. 별이나 은하가 생기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똑같아 보이지만 아주 미세하게 달라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미세한 온도 변화가 우주 배우 목사에 남아 있을 거다라는 이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걸 그러면 관측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 배경 복사의 모양이 현재 우주의 어떤 청사진 같은 모습을 그렇죠. 할 것이다. 예, 그런 청사진 모양이 된다. 왜냐하면 네. 그런 흔적이 남아 있어야 은하와 별이 생기지. 그런 완벽하게 매끈해버리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완벽하게 매끈하다는 말은 에너지 교환이 일어날 수 없는 평형 상태라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그런 예. 상태에서 뭐 별이고 뭐고 생겨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완벽하게 균일해버리면은 뭔가 변화가 생길 여지가 없고 예. 우주 전체 물질들도 다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뭉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뭉치는 지점들이 있으려면은 약간 밀도가 높고 어디 있는 거든 어디는 밀도가 낮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80년대에 들어가면서 그걸 관측해보자라는 이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몇 가지 연구를 했는데 처음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평균 온도에 비해서 100분의 1, 그러니까 1% 정도 변화가 생길 거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도 되어야 우주의 나이도 있고 하니까 대충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 시간 동안 그게 뭉쳐서 만들어지려면은 온도 변화가 1% 정도 변화가 있으면은 그에 뭉치어서 되거든요. 근데 당시 70년대, 80년대 기술로 볼 때 1% 변화 정도는 관측이 가능했어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론이 잘못됐거나 뭔가 뭉치는데 더 작게 시작해도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더 작게?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 덩어리가 있어야지 뭉치기 시작해서 별과 은하가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안 생겨요. 그러면은 더 작은 덩어리가 있어도 별과 은하가 생겨야 돼요. 더 조그만한 데에서. 네. 그래서 나온 게 암흑물질입니다. 예. 암흑물질이 있으면 처음에 조금의 변화가 있어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얘들이 중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을 테니까 예. 걔들이 도와주면은 변화가 우리가 관측하는 정도의 수준이 안 보여도 그래서 그 암흑물질을 넣고 계산을 하니까 온도 변화가 10만 분의 1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100분의 1에서 10만 100분의 1이 아니고. 군요. 그 암흑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상황에서 처음 그 고안이 상황에서 된 처음 건가요? 나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처음 나온 건 관측에서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래야지 아니면 이거 우주 상수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끓여 넣어버린 거면은. 근데 관측에서 말은 안 되지만 넣으면 된다. 네, 그러니까 관측에 마침 그게 있는 거예요. 관측을 해보니까 이게 분명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중력으로 당기는 게 있는 거죠.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미. 네, 이미 붙여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주론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뭔가 중력이 더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필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암흑물질을 집어넣고 계산하니까 되는 거죠. 네. 상호 간의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그렇죠. 셈이네요. 상호 증거가 되어서 그러면 온도 변화가 10만 분의 1이라 돼요. 네. 이건 안 돼요. 당시 기술로는 그때 당시로도 안 되고
지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봤어요. 네. 그렇겠네요,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이거 우주선을 쏴야 된다. 우주망원경을 쏴야 된다. 네, 그래서 우주망원경의 제안이 나옵니다. 참 대단들 합니다. 이게 몇 년도의 상황입니까? 이게 70년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상으로 지구상에서 봐서는 볼 수 없으니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네. 우주 망원경을 쏘자. 그렇죠. 우주 공간에다가 망원경을 쏘면 돼.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저 사람들이에요. 된다라는 말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해내니까 그걸 우리 같으면 그러니까. 사실 이거 아까 그 전자기기 잡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죠. 야 이거 지구에서는 안 된대. 야 그럼 안 되는 거야.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그게 70년대쯤인데 마침 70년대 초반에 나사가 뭔가 할 일을 찾아야 돼요. 왜냐면은 달에는 한번 그렇죠. 갖고 달에는 갖고 할 일이 없구나. 달에 갔잖아요. 네. 달에 갔는데 다음 걸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공모를 한 거예요, 그거를. 달만한 뭔가가 없으면 예산이 다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서 공모를 받아봤더니 제안서가 121기가 들어왔다니까.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요즘 같으면 막 요즘 같으면 그러는데 당시는 사실 우주개발 우주에서 할 일이 그러니까 들어. 나사는 이거 처음에 공부하면서 뭐 마다에 한 10개 들어오겠지라고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나사에서 제안서를 보고 평가하고 뭐 그런 걸 하던 공무원 중에 천문학자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여성 천문학자인데 그 낸시 보게스라는 이름의 여성 천문학자인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우주배우 목사 관련되는 게 되게 재밌어 보여요. 자기가 보기에. 근데 그걸 제안한 팀이 세 팀이에요. 세 팀인데 다 쟁쟁한 팀이 세 팀이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세 개 각자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세 팀을 모아요. 네, 모아서 한 팀으로 만들어요. 우와 멋있다. 진짜 이 훌륭한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일이에요. 네, 그러네요. 따지고 보면 진짜 굉장히 리얼한 SF 공모전 아닙니까? 아 진짜 그렇다. 그래서 그걸 그 공무원이 곳곳에 어마어마한 활약을 하거든요. 네, 그 얘기가 사실 그 제 책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무원들의 필독서. 그 낸시 보게스의 활약. 네, 그게 그런 한 사람의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가. 네. 맞아. 네, 사실 불가능한 일을 성사를 시킨 거거든요. 이게 뭐 딴 얘기인데요. 그 공무원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디죠? 프랑스였나? 그 2차 대전 때 프랑스에 있던 포르투갈 대사관의 이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프랑스까지 이제 나치가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그 포르투갈, 스페인, 이제 이베리아반도로 도망가는데 이제 비자를 받으러 오잖아요. 비자를 받으러 오는데 포르투갈 정부에서는 비자를 주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이 직권으로 그냥 비자를 서류를 만들어서 유태인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만 명을 구해요. 혼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 신들러 우리 사람 잘 알려져 있지만 개인으로서 이 사람이 유대인을 가장 홀로코스트에서 많이 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아 진짜 그거네요. 네, 근데 공무원이거든요. 훌륭하다. 훌륭한 공무원이 3만 명을 살린 거죠.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공무원 여러분 분발하십시오. 또 모릅니다. 어떻게 지구를 역사를 바꿀 일을 할지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런 활약을 하셔가지고 세 팀을 모아서 세 팀을 모아서 팀을 종합적으로 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때 지어진 이름이 코비. 이름입니다. 코비가 그렇게 생겨나는군요. 코비라는 이름이 지어진 게 1976년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빨랐어요, 그게. 근데 그렇죠. 왠지 제목이 이름이 지나치게 귀여운 게 좀 공무원 같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살. 이름은 공무원이 쓴 게 아니고요. 코비라는 이름이 1976년에 지어졌고, 그래서 발사가 된 게 1989년입니다. 오래 걸렸네요. 오래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의 문제를 더 지적하게 되는 건가요? 뭔가요? 그건 이제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일단 그 돈을 받아야 되고, 공모에 당선도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비를 무수히 넘기면서 발사를 하기까지의 얘기가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게 재밌겠네요. 진짜. 사실 그게 재밌는 얘기예요. 네네네. 와. 그 얘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박사님이 참 보면 재밌는 포인트를 잘 잡아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우여곡절, 그 로켓 정말 발사되는 그 순간까지가 이 얘기가 얼마나 사실 그 할 일이 많아요. 그 모든 그 과정 설득하고 예산 따내고 로켓 망원경 설계하고 제작하고 뭐 그 과정 이게 다 13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을 굉장히 담는군요. 재밌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살짝 제가 맛배기로 몇 개만. 체험판. 티저. 마음에 들면 결제. 그 코비 팀에
총 책임자. 네. 세 팀을 모았을 때 총 책임자가 라이너 바이스라는 분입니다. 라이너 바이스. 네. 여기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바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맞아. 그러네요. 네. 그렇군요. 라이고를 네네. 사실상 처음 네. 제안하신 와. 네, 그분이 사실은 코비의 첫 번째 책임자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 이미 그 전에 라이고에서 일을 하시다가 라이고 쪽으로 네. 중력파 쪽으로 올해 일을 하시다가 노벨상 수상자랑 성이 똑같네 했는데 이름도 똑같은 저 띠지에다 넣으세요. 올해 노벨상 수상자가 관여된 프로젝트가 실려 있는 책이라고. 네. 바로 그분이 그 주도를 했고요. 그렇군요. 네. 세 팀이니까 기계를 세 개를 만들거든요. 네. 네, 그 세 개의 이제 각 책임자들이 있겠죠. 그 책임자를 뭐 선임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고요. 왜 아니겠어요? 네. 그러게요. 네, 그 중에 이제 특히 이거 결과부터 나중에 말씀드리면 다 알려진 거니까 네. 성공을 했죠, 당연히. 네. 코비는 네.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해서 네.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네. 2006년에 노벨상을 받거든요. 네. 그 노벨상을 받은 두 분이 존 매더라는 분하고 네. 조지 스무트 네, 두 사람이 받아요. 네. 두 사람 다 코비의 책임자입니다. 네. 네, 코비의 기기 3개 중에 2개 각각 책임자고요. 네, 그때 사실은 라이너 바이스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네. 근데 네, 왜? 그때는 빠졌죠. 근데 지금 받았으니까 됐죠, 뭐.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때 중요 코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그 크게 두 가지였는데 이게 1976년부터 준비를 해서 1989년에 발사가 되잖아요. 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우주배복사에서 해결이 안 된 문제가 일단 진짜로 균일하냐. 네. 그러니까 균일하다라고 보는데 한 군데를 직접적으로 찍어가지고 찍으면은 균일하지 않은 10만 분의 1도를 못 찾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데를 찾으면 또 온도가 약간 달라 보이기도 하고 그 온도가 우주 온도가 완벽하게 정 방향이 똑같아야 되는데 진짜로 똑같으냐. 예, 그걸 담당하는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게 존 매더라는 분이 그걸 담당을 했고, 예, 그건 발사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예, 발사하자마자 이제 찍어보니까 바로 그냥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넓은 영역을 찍어보니까, 네, 찍어보니까 그냥 온도가 그냥 균일합니다. 그래서 균일한 온도를 흑체 복사 그림으로 딱 그리니까 너무나 매끈해서 그냥 교과서에서 컴퓨터로 그린 것처럼 이론적인 그림과 똑같은 관측 그림이 나왔어요. 와, 얼마나 기분 좋을까 그럴 때. 그래서 그게 1990년 89년 11월에 발사를 하고 1990년 1월달 약 2달 뒤에 첫 번째 발표를 합니다. 그때 존 매더가 완벽한 흑체 복사 그림을 OHP에 OHP에 딱 올려놓으니까 잠시 조용히 있다가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라는 예. 야, 근데 이거 생각해 보면 3공화국에 시작해서 6공화국에 끝나는.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뭐 했을까 생각했어 지금. 모두가 기립박수하니까 나도. 네, 그 얘기를 제가 현장에 계셨던 교수님한테서 전해드린 얘기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현장에 있었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그거를 한 장을 딱 올려놨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시 침묵을 이룬 뒤에 똑같이 기립박수를 쳤다. 라고 묘사를 했었는데 그 존 매더가 쓴 책을 보니까 조금 달라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건 이제 제 책에 책 봐야 되는군요. 자, 이건 체험판에서는 여러분 라쇼몽 이런 영화 아시죠? 어떤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얼마나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이나.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그 얘기는 들은 기억이고요. 이제 존 매더의 책을 보고 그 두 개와 제 기억과 일치하지 않은 게 과연 그분이 말씀이 틀렸을까? 아니면 저의 기억이 틀렸을까? 그것도 모르겠더라고요. 3종 라쇼몽. 어쨌든 굉장히 극적인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첫 번째로 중요한 역할이었고. 존 매더가 어떤 식으로 설명했을지는 반드시 우리 출간되는 책을 빅뱅의 메아리 책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존 매더가 수상자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다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지만 10만 분의 1의 온도 변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아무리 우주로 나가서 찾는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10만 분의 1의 오차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게 기계가 제일 정밀하고 중요한 기계고 데이터 처리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그거의 총 책임자가 조지 스무트라는 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이제 코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했고 원래는 낸시 버게스가 테스팀을 꾸릴 때 그 프로젝트의 주인 책임자는 그 조지 스무트를 생각한 게 아니고 데이비드 윌킨슨을 생각했습니다. 누구냐면 아까 그 로버트 디키의 제자, 예, 그 우주배우 목사 안테나를 거의 다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은 기기 쪽으로는 당시 전문학, 뭐 공학 통틀어서 거의 최고의 사람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분이 누구라도 다 그 사람이 그냥 책임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냥 조용히 자기 주변 사람들하고 조용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고사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조지 스무트가 맡았는데 이 조지 스무트 얘기가 사실 그 책 제 앞부분에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이분이 되게 이상한 분이에요. 이상한 과학자들 되게 좋아. 네. 그런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조지 스무트 PI고 조지 스무트 그 책임자의 PI고 그 부 PI쯤 되는 사람 바로 밑에 이제 그 실무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척 베넷이라는 전문학자인데 자기는 그냥 조지 스무트가 그 방면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냥 거기 가서 일을 해라 그래서 가서 했는데 뭐 자기는 뭐 좋다고 갔는데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잘 지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는 이유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일하기가 되게 힘든 사람인 거예요. 네, 조지 스무트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조지 스무트는 이렇게 PI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와요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돌아가는지 보면은 공학자들이 막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 쭉 훑고 가면은 만드는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3-4명이 와가지고 그 척 베넷한테 그만두겠다고. 그런 타입. 네, 그만두겠다고 하는 게 척 베넷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거 말리는 거. 그 가장 뛰어난 3-4명은 지금 당장 다른 데에서 훨씬 더 많은 월급을 받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붙잡는 일인 거예요. 네. 우리 입장에서 따지면 정말 재수없고 나쁜 기관장 같은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 조지 스무트가 데이터 이제 처리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자꾸 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먼저 했어요. 해서 이제 논문까지 다 써놨는데 그 사람이 왜 자기 걸 가지고 니들이 너무 쓰냐. 네, 그래가지고 논문을 못 내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네. 근데 이게 제가 한 사람에 대한 약간 과도한 비난 같은 게 될 수 있어가지고 자료를 여러 개 찾았어요. 여러 개가 다 그래요? 일관되게. 네, 일관되게. 그냥 구형의 베스터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한 평가 글은 일일이 다 참고문을 다 달았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네, 그리고 참고문이 다 2개 이상이에요. 근데 그분이 노벨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진짜 무슨 뭐 악덕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아니 근데 이거 성이 스노우일 것 같아요. 누군지 말하면 안 되지만 이건 좀 그런 얘기니까 그 몇 년 전에 이제 어떤 과학자 분이 되게 큰 성과를 내서 막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제 친구가 이제 그 교수님 랩에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교수님 이거 신문 봤는데 그 친구 지금 다른 일 하느라고 외국에 나가 있는데 이거 봤어요 했더니 첫 마디가 아휴 애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러더라고요. 저짓을 하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게 생각났어요. 네. 중요한 게 92년에 이제 그 결과가 발표되거든요. 올라간 지 그 2년 반 이후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팀에서 되게 조심을 했어요. 우선 그 외부로 나가는 거는 팀 전원이 동의한 자료만 무조건 내보낸다. 보도 자료로. 그런 식으로 해서 언제 딱 그 발표가 되니까 나머지 그 전에는 전부 엠바고 다 걸어놓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랬는데 갑자기 역시 존 스무트는 그렇죠. 존 스무트.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것보다 이틀 먼저 자기가 먼저 발표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아 진짜 전형적이네 좀. 진짜 싫다. 악질이잖아 이 사람은.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발표는 취소됐는데 보도 자료가 나가버린 거예요. 진짜 이 바람 인간이라고 바람 캐릭터야 완전히.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조지 스무트가 낸 보도자료를 보고 왔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 진짜 그 사람 노벨상 탈 때 주변 사람들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을까요? 그러게. 네, 조지 스무트한테만 뭐 하고 그런데 그때 조지 스무트가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해설하다가 이게 얼룩덜룩한 무늬가 생겼잖아요. 그게
그 흔적 때문에 별과 은하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당신이 만일에 종교가 있다면 이건 신의 얼굴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좋은 훌륭한 표현이네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막 말빨 그런 거 뛰어나다고 원래. 진짜 기분 나쁘다. 진짜. 그러니까 그 카피가 데스트필이 된 거죠. 그렇구나. 기가 막힌 카피잖아요. 신의 얼굴을 찾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의 얼굴을 보다. 와. 네.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가 됩니다. 진짜 유명해지면 저래야 돼. 진짜 억울한데 정말 진짜. 근데 그 카피 힘은 정말 근데 네.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는 막 난리가 났죠. 당연히 완전 난리가 나서 뭐 이렇게 정의가 무너져야 됩니까? 네, 쫓아내야 정의는 나약한 되느니 겁니까? 뭐 쫓아내야 되느니 그냥 뭐 진짜 별 얘기 다 나왔겠죠. 그랬어요. 그거는 발표됐지만 뒤에 할 일은 아직 많잖아요. 네, 그 부분이 네.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PI를 자르고 척변에 이제 VPI로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척변에 이 사람도 무지하게 또 겸손한 사람이라서 자기는 절대 안 한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냥 조지 스무트가 그 사과문을 돌리는 걸로. 정말 천운을 타고난 중국의 천자가 되려면 간흉 개독을 다 가져야 되고 거기에 천운까지 타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네 보니까. 네. 그렇죠. 투자회사를 만들고 강을 파헤쳐도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런 천운을 타고난 분이 계시죠. 네, 그래서 조지 스무트는 빅뱅 시어리 드라마 보신 분은 거기도 출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도대체 제가 그 이름이 왜 익숙한지를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장 유명한 과학자 중에 한 명. 중에 뭐 미국 과학계 영웅 중에 한 명으로서 그런 데도 출연하고 이러는군요. 네, 그렇죠. 2009년에 우리나라 그 유아의대 석자 교수로 1년간. 그렇군요. 진짜요?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강의했습니다. 네. 했고요. 다른 선진국들에서 재수없어서 안 받아줘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 근데 그 에피소드는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 얘기예요? 그분의 약간 그런 약간 흑역사에 대한 에피소드는? 책으로 일단 2권 나와 있고요. 네, 그 책 중에 한 책은 공동 수상자인 존 매드가 쓴 책입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참. 네. 같이 노벨상 타면서도 얼마나 옆에서 부글부글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기도 저 상금도 반씩 나눠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존 매드의 책은 노벨상 수상한 다음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러니까 조지 스무트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욕이 아니고 그 사람도 약간 다른 사람의 말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요. 누가 그랬대. 제가 그 책을 많이 인용했는데 이거 그 판례 같네요. 그 리트윗도 과연 그 모욕죄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가? 리트윗.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인용문 중에 하나가 그 낸시 보게스 아까 그 처음 했던 공무원. 근데 그 공무원은 나중에 공무원 때리치고 그 팀에 들어갑니다. 연구원이 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급에 있다가 그냥 일개 연구원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더 하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나사에서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 나사 총 책임자가 그 이전에 있던 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스캔들 때문에 잘립니다. 잘렸는데 그분이 낸시 보게스의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는 분이었거든요. 소통이 잘 되고 낸시 보게스가 뭐 막힐 때마다 그분하고 직접談判해서 막 문제 해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잘리는데 누가 봐도 모함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무죄를 받습니다. 무죄를 받고 그 정부가 사과까지 해요. 자기한테 미안하다라고. 근데 뭐 잘린 건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군사 쪽에서 뭔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줬다. 그래서라는 블랙리스트 그런 거군요. 말이 돌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낸시 보게스가 내가 이런 데도 못 있는다. 그러고 나와버린 거죠. 하여튼 그 낸시 보게스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무트를 데려오긴 했는데 뭔가 크게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직도 뻔뻔하게 그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명도 길고 아직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시면서 이런데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대체로 장수하십니다. 그때 총 어쨌든 책임자로 일이 진행되게 한 사람이 그 라이너 바이스입니다. 근데 노벨상을 받으시니까 참 다행이죠. 그러게요. 이분 얼굴을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조지 스무트. 제가 상상하는 얼굴과 비슷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 TV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우리나라 TV에요? 왜냐하면 그때 한국에 있을 때 공기청정기 광고에 출연하셨어요. 정말요? 네.
이 양반이군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거요. 스무트. 지금 이분인데. 뭔가 그렇게 인상이 되게 좋네요. 인상 되게 좋은데. 인상은 좋은데 그러네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 공기청정기 광고 찾아보시면 이분 나옵니다. 재밌다. 네. 아직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냥 나오실 때는 몰랐는데 이거 뒷얘기를 알고 그 광고 나오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좀 괜히 제가 열받네요. 한국의 공기청정기 광고에까지 나오는 사람이구나. 네. 돈이라면 뭐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스무트 선생님. 노벨상 수상자니까요. 예, 그렇죠. 하여튼 그게 이제 약간 묻혔는데 네. 그만큼 중요한 일이긴 해요. 네, 노벨상을 받을 만한 일인 거죠. 그렇죠. 온도 변화가 있다라는 걸 찾아냈다라는 건. 찾아냈다. 네, 어쨌든 이거는 빅뱅 이론이 맞고 더 맞다. 더 맞다. 빅뱅 이론이 더 맞다. 확실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하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76년에 팀을 꾸려서 89년에 올라갔으니까 옛날 기술인 거예요, 사실. 네. 굉장히 그 10년 전 기술로 관측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나온 이론들이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냥 온도 변화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무늬가 있어야 된다. 무늬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그동안의 빅뱅 이론이 다 맞다면은 이게 무작위로 있으면 안 되고 어떤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네. 그거는 코비 데이터로는 안 돼요. 네. 그래서 바로 코비 결과가 나오자마자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뭔가를 해보자. 이걸 좀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 프로젝트를 주도한 사람이 윌킨슨입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네, 윌킨슨이 주도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 코비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도 이제 그렇게 코비가 돈이 많이 들어서 된 이유는 돈이 많았거든요. 달 탐사하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1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많이 깎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못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규모로 효율적인 위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윌킨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윌킨슨은 그런 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비는 보면은 천문학자들은 몇 가지 기본 설계만 하고 만드는 건 다 공학자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기도 하고 막 문제도 많이 생기고.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었죠. 케이토 박사님 모셔놓고. 네, 그래서 그 윌킨슨은 천문학을 공부한 공학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요. 네, 천문학 백그라운드를 가진 공학 기술이 있는 사람들. 혹은 아예 천문학자면서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요. 문물을 겸비한 그렇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핵심 인물이 조지 스무트 밑에서 무지하게 고생한 척 베넷. 이제 정의 구현을 위해 모인다는 느낌이 그리고 척 베넷이 자기와 같이 무지하게 고생하면서 조지 스무트랑 일을 했던 그 논문 미리 다 써놓고 발표 못했던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서 만듭니다. 진짜 정의 구현이네요. 네. 그때 만든 그 위성 이름이 맵입니다. 맵. 그 맵이 하늘의 지도를 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를 이제 관측을 하는데 그냥 온도 변화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의 모양까지 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맵이니까 딱 맞는 이름이잖아요. 자기들도 완벽한 이름이다. 네, 그 마이크로웨이브 아나이소트로피 프로브. 그래서 맵이에요. 자기들은 완벽한 이름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아나이소토피라는 말을 모른다. 네, 그리고 발음도 할 줄 모른다. 라는 거 빼고는 완벽한 일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거의 한 7, 8년 만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해서 2001년에 발사를 하네요. 2001년에 시작을 한 게 거의 뭐 94년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이니까 거의 뭐 7, 8년 만에 완성을 시켜서 발사까지 하는데 코비는 15년 가까이 걸렸으니까 거의 절반 시간에 그 금액도 거의 절반 이하로 들고 네, 그렇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맵을 쐈는데 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발표 결과가 나오고 그거를 발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거 프로젝트를 주도한 윌킨슨이 그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정의는 지금 뭔가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 구축하고 있어 지금 이용 기자는. 근데 사실 스토리가 좀 있는 게 그 PI가 당연히 윌킨슨이 해야 되잖아요. 주도를 했고 가장 경험도 많고. 근데 윌킨슨은 그런 거 PI 있을 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혹시 또 스무트가? 아니요. 설마. 척 베네시아입니다. 네. 그래서 척 베네시아는 자기도 당연히 윌킨슨이 PI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척 베네시아의 관점에서 나온 이제 글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윌킨슨은 조지 스무트와 그냥 정반대인 사람이다. 엄청 좋아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 PI는 데이비드 윌킨슨이 극구 사용하는 바람에 척 베네시 맡았고 그 윌킨슨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암인가 막 네. 돌아갔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자발적으로 21명이 주소를 했대요. 네. 자기가 한마디 다 하고 싶은 거니까 그냥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존경받고 어마어마하게 겸손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 좋고 네, 그런 사람의 대명사로 멋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이 투표를 했어요. 일부러. 네, 아마 일부러 한 이유는 만장일치가 당연히 나올 거니까 만장일치 투표로 맵이라는 이름 앞에 W를 붙입니다. 아, 그래서 W 맵이 되는군요. 네. 아까부터 지금 궁금했는데. 네, 윌킨슨. 네. 와, 그런 존경을 받는다는 건 정말. 네. 네, 그래서 이름이 W맵이 됩니다. 네.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기로는 W맵이죠.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W맵을 지금 언제 나올 그걸 알잖아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저는 다음에 쏜 건가 막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맵이라고 이렇게 마음에 들게 정했는데 위에서 관료들이 뭐 예를 들어 조지 W 부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붙여야 되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름다운 얘기군요. 지금 스무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름 들어간 데서 S 같은 걸 빨판이잖아 지금. 원래 그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잘 안 붙이거든요. 네. 스무트는 아직 살아있고요. 어쨌든 윌킨슨 그래서 W맵은 윌킨슨 맵. 그래서 W맵이 그렇군요. 아 근데 이 책은 재밌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악역이 있어야 책이 재밌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오늘 무슨 배경 복사 얘기한다 그래서 무슨 논문일 줄 알았더니 타블로이드 신문 같은 느낌? 근데 우리 좀 너무 자세히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 말고도 얘기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뭐 줄거리나 이 정도에서 우리가 좀 대충 접어줘야.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더 얘기하면은 정말 줄을 들고 스무트 얘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듣다 보면 이렇게 K 박사님 말도 잘하시지만 무슨 해리포터스러운 생각들이 들면서 뭐 볼더몰트 역, 무슨 역, 해리 역, 누구 역, 뭐, 덤블도 역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느껴지는 이 책을 펼치면 그런 얘기들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막 나옵니다. 뭐 사고 나면 이제 다음 문제고 네, 반품 안 될 거요. 그래서 W맵이 해낸 게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의 하이라이트죠. 네.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네. 흔히 보통 우주 배경 복사 그 검색하면은 사진 쫙 나오잖아요. 알록달록한 사진. 그 사진의 거의 90% 확률로 다 W맵 사진이에요. 네. 정말 말 맞다나 윌킨슨 선생이 천국에서 기뻐하고 계시겠네요. 네. 아마 그 윌킨슨은 모별상보다 그 이름 들어간 걸 더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또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 복사 사진에서 막 엄청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어두운 곳과 가장 밝은 곳 차이가 10만 분의 1 정도라는 그렇죠. 거예요. 네. 10만 분의 1 단위, 뭐 1, 2 그 단위인 거죠. 우주 배경 복사가 알록달록한 게 워낙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알록달록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100만 분의 1로만 그리면 그냥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 마치 푸른 곳과 붉은 곳이 있어서 그렇죠. 만 분의 1로만 100만 분의 1이면 증명한 거죠. 푸른 곳과 붉은 곳이 있어서 엄청 뜨겁고 뭐 차갑고 할 것 같은 거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 거죠. 실제로는 이제 만 분의 1 단위로 만 분의 1 단위로만 그리면 그냥 깨끗하게 매끗하게 나옵니다. 완벽하게 균일한 색깔로 나오고 10만 분의 1 단위로 가야 이제 그게 이렇게 조금씩 보이는 거군요. 심지어는 지상에서 판독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우주에 나가야만 그렇죠. 보이는. 우주에 나가고 그것도 코비 정도로는 안 되고 W맵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크기 해상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도 이내의 해상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달 정도보다 약간 큰 정도를 하나의 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코비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본 거거든요. 온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그 각 포인트마다 다른 온도를 볼 수 있어야 그거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해냈다는 거고 이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그 무늬가 수학적인 패턴을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요 우주 배경 복사의 배경의 과학적인 이론의 핵심이거든요. 왜 이런 패턴을 가져야 되고 그런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처음에 38년 때 그런 내용들은
웬만한 책이 없어요. 그러나 이 책엔 들어있다. 그렇죠. 바로 빅뱅의 메아리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 내용이 사실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물론 이제 뭐 볼더몰트, 덤블도 이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 이전에 뭐 우주배경복사 발견 얘기까지는 사실은 너무 흔한 얘기고, 네. 네. 그리고 코비의 세세한 얘기는 그 다른 책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냥 과학 얘기는 아닌 거고, 네. 가장 핵심적인 과학적인 내용이 그 우주배경복사의 그 패턴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걸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자세히 네. 이런 원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게 이런 원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가져야 되고 그 패턴이 이론과 얼마나 잘 맞고 그리고 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네. 예, 그런 설명들이 있다라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인 거죠. 네. 예, 이제 뭐 책 얘기 좀 더 하면 이제 정말 스포일러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주의 나이를 알아낸 거예요. 우주 배경복사로 우주의 나이를 알아냈고 그리고 암흑 물질이 얼마고 암흑 에너지가 얼마고 뭐 보통 물질이 얼마고 뭐 70%, 20%, 25%, 5%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를 알아낸 건 우주 배경복사를 통해서 알아낸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이 책 한 권에. 네. 우주의 복사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가 그 값들의 핵심이거든요. 네. 예, 그걸 끄집어내는 게 요 내용 안에 들어있죠. 빅뱅의 메아리 안에 예. 이 모든 내용이 다 섞여서 그 뿌리가 전부 다. 네. 대단합니다. 정말 훌륭한 책이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제목이 네. 그 전체적인 얘기 다음에 코비 한 챕터, WMAP 한 챕터, 네. 마지막 챕터가 플랑크입니다. 플랑크. 플랑크 위성. 네. 네. WMAP로도 부족하다. 네. 예, 그래서 더 정밀하게 관측을 하자라고 한 게 플랑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플랑크 지도를 보면은 두 개를 딱 비교해놓고 보면은 그냥 플랑크는 그냥 점점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네, 저도 그 그림 봤습니다. 네, 플랑크의 목적은 이제 우주 배용사를 더 이상 관측할 필요가 없게 만들자. 끝판왕. 끝판왕. 네. 네, 끝장내기라는 제목으로 들어있는데. 되게 이렇게 뭔가를 종결하겠다라고 나온 것들은 한 10년 뒤에 비웃음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분야 패턴으로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네.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는 한 아하. 관측으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럼 이제 그 플랑크까지 다루고 있는 바로 이 빅뱅의 메아리 책이야말로 역시 우주 배경 복사 관련 스토리의 끝판왕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랑크 챕터에서 강조한 거는 데이터를 이제 뽑아내잖아요. 우리는 최종 결과물만 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역시 우리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이 읽을 만한 그런 책이네요, 진짜. 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런 거 익숙하고 이런 분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결과물은 사실은 그동안 많이 나왔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 어떤 얘기들이 들어있고 어떤 과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에 우주배용복사 한 주제만으로 한 권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되게 기대돼요. 정말 기대됩니다. 이게 뭐 우리 K백서님 책이라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듣다 보니까 저도 빨려 들어가고 재밌네요. 네. 악역이 있으면 재밌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막 너무 책 광고 또 한다고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K 박사님 책인데 네, 저희 지금 3년 만에 K 박사님 새 책이 나와서 약간 좀 흥분 상태고요. 혹시 뭐 북콘서트 이런 거 안 하십니까? 그런 것도 하시죠? 당연히 해야지. 알겠죠? 이게 그거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걸 하게 되면 저희랑 같이 뭐 아니면 뭐 저만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난 이게 그건 줄 알고 했는데 제가 막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연기 뭐 오와 이게 우주 배경복사에 대한 책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때 상 받고 콘서트 같은 거 박사님이랑 계속 맞아요, 저랑 했죠. 제가 막 처음 인척하면서 막 이렇게 제 우주 배경복사 말만 듣던 것들이 진짜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일단 뭐 K 박사님 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원체 재미있게 책을 쓰시니까 지난번 책 우주의 끝을 찾아서 보신 분들은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고 진짜 재밌는 책이죠.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한국의 과학책 같지 않은 굉장히 스토리라든가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방법 저기 클리프 행어라고 한 챕터에서 딱 얘기가 안 끝나. 뭐뭐 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로 끝을 내요. 한국 드라마의 끈기 신공과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과학책들도 이렇게 쓰는데 한국에서 과학책을 이렇게 쓴 분은 아마 거의 없고 지난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지난번에 우주의 끝을 찾아서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런 걸 한국책은. 이번에도 그런 걸 좀 쓰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제 곧 지금 저희가 목요일 날 나가니까 지금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서점에 풀려 있으니까
빅뱅의 메아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책 광고로 점철됐던 저희 오늘 과학하고 앉아있네 뉴턴의 발가락 코너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슬슬 지려고 하는데 앞에서 한참 제가 바람을 넣었던 대기획, 약을 팔았던 네, 약을 팔았던 그 대기획, 엄청난 기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화성 이주 계획 정도가 아니면 실망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런 얘기 지금 하면 어떡해.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 정도 길이 안 하셨을 거예요. 네. 솔직히 나사도 뭐 대단한 거 한다고 그러고 맨날 뭐 물이 있다, 물 비슷한 게 있다, 그런 물에 얘기 뭐 나도 어쩌고 하겠네. 막 이러잖아. 저희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수포자로 살아온 지 반백년.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수포자에서 벗어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지를 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대로 들어있어요, 아직도. 책꽂이에 그대로 박힌 채 색이 바래고 있죠. 근데 이게 해보려고 했지만 혼자서는 힘들어요. 이게 맞아요. 마치 헬스클럽 다니는 것 같아서. 이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 정규 교육과정 12년을 수포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수포자 생활을 끝내고 대학에 가서 덜컥 과외가 잡힌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밤새 1시간 가르치려고 밤새 수학 공부하고 그런 상황에 처하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계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와서 지금 뭐 과외를 하겠다시고 이 머리도 반백이 돼서 나설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그런 계기를 던져줘야만 한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K 박사님이라면 와. 혹은 우리가 계기의식을 함께 갔을 뿐만 아니고 또 상대성 이론 수학 문제도 풀어나가는 책도 내셨던 그 아시죠? 그 책 무슨 책인지? 뭐였죠? 책 제목이? 아주 특별한 상대성. 아주 특별한 상대성 이런 거, 상대성 이론 수학으로 풀어가는 얘기였잖아요. 이런 책까지 내셨던 이종필 박사님이라면 어떨까? 저희가 이제 4년 넘게 이 팟캐스트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입으로 털 수 있는 건 대충 털었고, 제가 약간 좀 갈증이 난달까 아셨던 거는, 이제 저희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특히 과학자분들은 이제 수학으로 서로 소통을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만 과학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수학에 도대체 뭔가 있지 않을까? 말하는 수학이라는 언어 이런 걸 좀 다시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오다가 저희가 이제 대형 기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솔직히 말해서 방금 최 팀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학 공부해가지고 뭐 과학자들하고 수학을 배워야 안 하겠어요. 아니야, 나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정도로만. 아니야, 못 알아들어.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수포자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서 왜 이걸 모를까 하는 그런 오히려 설명 되게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그런 그렇죠. 것처럼 이렇게 수학 잘하는 길만 걸어오신 분들이라 저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지금? 지도지 봐서 설명이 어려울 수는 있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지금 약을 파는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용 기자가 말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잘 설명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K 박사님하고 이종필 박사님은 이미 우리 팟캐스트를 통해서 어려운 얘기를 잘 설명하는 걸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좀 그런 강의도 하셨잖아요, K 박사님. 소실적이 많이 했죠. 소실적이 과외도 많이 하셨고. 아니, 사실 저는 K 박사님이 뭔가를 설명해주면 나는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게 항상 의외로 사교육의 명강사 K 박사님. 이종필 박사님도 좀 그러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그걸 좀 공부해가지고 당장에 무슨 뭐 엄청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니겠지만 로망이잖아. 어렸을 때 수학 다 못하고 수학을 내가 왜 못하는지도 모른 채 포기했잖아요. 다들. 우리 수포자들 다 심리 똑같아요. 저는 진짜 수학의 위대함도 느꼈어. 중고등학교 때. 근데 수학 못했어요. 수학인데 계산을 못해. 풀지를 못하고 숫자에 약하고 저는 그 점근선 이런 거 보면서 차원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점근선 방정식 하나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게 억울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알겠어. 근데 못 풀어. 알겠는데 안 풀려 답은. 정석 붙잡고 그 해설집 봐도 모르겠어. 맞아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하이프 없이 여러분을 수학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과학자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이 과학 논문을 술술 수학으로 된 논문을 읽을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아닙니다. 뭐 갈 수 있을지 몰라. 하지만 아니에요. 아니고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정말
늘 당연히 못했던 거.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어떤 가망성도 못 가진 채 절망한 거. 네. 그걸 되찾을 기회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 네? 약 팔려면 이렇게 팔아야지. 와. 대화를 아니야, 하고. 내가 막 솔깃해. 정말.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근데 사실 거죠.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했던 생각 중에 제일 물론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떤 이 수학 포기자들의 원한 막 이런 분노 이런 것과도 관련이 좀 있긴 한데 저희가 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수학을 저희는 문제를 풀려고 막 이제껏 계속 배워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문제 안 풀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사람들 없고 이제 그러면 수학이 진짜로 수학이라는 언어가 진짜로 하는 얘기가 뭔지 좀 과학을 통해서 새로 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미분이건 적분이건 뭐 무슨 삼각함수면 뭐든지 간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껏 얘기하고 있는 과학하고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절대 이해 못했던 적분 같은 거를 이제 이해하고 정말 운이 좋고 머리가 좋으면 풀 수도 있고 뭐 약간 이 정도의 느낌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걸 되게 얌전하게 얘기한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 저는 막 열정적으로 얘기한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것은 지금 두 강좌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두 종류로 갑니다. 두 종류로 갑니다. 일단은 정말 수포자 내 생각에는 파토님이 아마 이 강의장에 가면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K 박사님이 그러니까 문과생 및 수포자 혹은 그러니까 문과생 수포자. 아니 이과 수포자들도 존재하죠. 네. 저 이과에 있어본 적은 없어서 문이과를 통틀어준 수포자분들을 데리고 정말 기초부터 차근차근 성실하게 뭐 2차 방정식 삼각함수 이런 것부터 가는 건가요? 그것도 수준이 너무 높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 내내 이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지 왜 저런 걸 도대체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저게 뭔지 정도까지는 이해시켜드리는 이런 강좌가 6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수학이 도대체 왜 수학을 쓰는지.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과학자들은 왜 좋은 한글 나누고 수학을 쓰면 도대체 뭐가 좋은지. 맞아요. 그렇죠. 한글 날도 얼마 전에 있었는데 원래 한글이 모든 발음도 다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숫자가 필요한 건지. 그게 사실 수학이 보통 이제 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숫자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기호가 있는 각종 거죠. 알파벳들은 네, 무엇을 각종 의미하는지. 네, 기호들이 있는 거죠. 네, 숫자가 있는 건 산수. 그러면 수포자로 살았던 어른들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을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학생들도 들어도 되겠네요. 네,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시장 규모가 100배로 늘어나. 우리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이거. 이렇게 막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씩 풀리잖아요. 벼랑에 한 손으로 매달려. 그렇죠. 두 손가락 정도 남은 걸고 중학생 있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그런 친구들도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이제 저희가 이걸 갖다 뭐 잘 성공시키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들이 수학을 못한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네, 내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잘못이야, 사회의 잘못이고. 왜냐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인강이 좀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저희 때보다는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너무 뭐랄까 그 여러모로 즐겁지 않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고 그분들한테만 저희의 이제 말하자면 교육과정 전체를 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재. 막 이래서 그 K 박사님이 좀 말하자면 수학이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도대체 하는 시간을. 도대체 왜 학교에서 이걸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나? 네, 뭐 한다고.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K 박사님이랑 함께하는 수포자 문과생들을 위한 강좌가 한 트랙이 있고요. 그리고 이종필 박사님이 최근에 물리의 정석이라는 책을 번역책을 내셨습니다. 네. 이 책은 이제 레노 서스킨드의 스탠포드 물리학 교양 강의를 책으로 이제 옮긴 건데 네. 이 책이 이제 지금 고전역학 파트가 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쪽 트랙은 어떤 꿈이 있냐면 양자역학 방정식을 수학으로 풀어보자. 라는 이제 원대한 꿈이 있어요. 지금 이번 강의로 그런 게 된다는 뜻은 이제, 아니고. 네, 뜻은 높은데 그럼 입학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학 자격은 수포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종필 박사님께서는 뭐 큰 상관없다. 어차피 지금 이종필 박사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래. 기억해봤자 얼마나 남아있겠냐.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미적분 정도는 좀 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미적분 정도가 뭔지 안다는 말은 미적분을
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 미적분도 난이도에 따라서 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결정이 되겠지만 미적분도 난이도가 있구나. 모든 문제는 난이도가 있으니까요. 어쨌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쉽게 생각하고 가시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그 이달 25일 10월 25일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25일 수요일 날 이번에는 벙커가 아닙니다. 헷갈려서 벙커에 가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벙커를 잡는데 실패해서 그래도 꼭 벙커 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꼭 벙커 있죠. 아닙니다. 벙커 가지 마세요. 심지어 지난달에 해화동에 있는 벙커 가신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아직까지 꾸준히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민음사 건물에서 네. 거기 사이언스복스가 있거든요. 네. 사이언스복스 대강당에서 저희가 이 K 박사님과 이종필 박사님과 함께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네, 티저 강의일 수도 있고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과학 같은 소리 안에 이번 달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어떤 걸 들어야 될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를 본인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지 이제 이런 것들 좀 그날 와서 들어보시고 네. 혹은 못 오시면 방송을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고 저는 사실 이 기획에 되게 좀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요. 저도 이제 약간 수포자였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그 확률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다 책 뒤쪽에 나오고 다 열심히 안 하잖아요. 문과생들은. 근데 제가 대학에 딱 갔더니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첫 시간부터 경제학 경영 이런 거 하려면. 네, 그래서 네, 같은 제가 경험하셨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멘붕 돼가지고 일도 모르는데 어쩌지 막 이렇게 하고서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단과학원을 끊어서 갔어요. 그래서 왜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단과학원을 제가 한 달을 다니면서 그 부분이 뭔지 이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좋은 리드를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들이 한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은 진짜 크구나. 네. 그래서 제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계학을 마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이분들이 뭔가 이 어떤 좀 뭐랄까 그 새로운 언어의 세계를 우리한테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그러시라고요. 말은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자세한 사항은 그러니까 저희 이 강좌가 당연히 이게 이 정도 했으면은 무료는 아니에요. 네. 네. 이 강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시 저희가 드리도록 하고 네. 일단 미리 말씀드리는 건 10월 25일 수요일 7시에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 네. 민음사 네. 강당에서 네. 일단 과학 같은 소리 안을 하고 이때 이 얘기를 또 드릴 거라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 네. 또 정말 수학을 우리가 기분 좋게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평생에 몇 번 정말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네. 평생에 몇 번 없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맞다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라. 그리고 한번 이번에 도전해보지 않겠는가.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제가 드려보면.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 처음 이 팟캐스트 하자는 얘기처럼 들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면 되겠지. 우리 팟캐스트가 저런 생각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흥한지 아시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충분히 초심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그렇죠. 네. 아이고 뭐 네. 그만 얘기해야겠네요. 이제 오늘 뭐 여러 가지로 계속 광고스러운 얘기로 점철된 저희 과학과가 앉아 있는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마 뉴스 시간에 다이슨 얘기를 네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메신저가 왔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다이슨에 다니시는 분이 한국 분이 몇 분 계시대요. 두세 분이. 다이슨에 계신 분이 연락을 하셔서 너무 자기 회사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다. 진짜 자동차 맞는데요? 자동차 얘기는 잘 모르는데 하고 있고 이제 자동차 파트는 아니래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아마 그때 광고를 하면서 뭐 주식회사 다이슨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다이슨이 주식회사가 아니고 제임스 다이슨 가족이 100% 주식을 갖고 있는 유한 회사라는 점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광고같이 많이 했고 그러니까 다이슨 쪽에서 우리한테 광고를 하겠다면 언제든 환영이다. 할 리가 없지만 그랬더니 이분이 말로나마 PR 팀에 얘기해보겠다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는 어쨌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점. 제가 다이슨 청소기를 지금 구매하려고 하는 중인데. 네. 어떻게 좀 현물로 주고 K 박사님한테 돈을 받으면 어떨까요? 저런 거 안 되나? 저기 가족 할인? 소박하네요. 저희는 이렇게 무슨 웬만한 방송 이렇게 다른 기관 얘기를 하면 그 기관에 있는 분이 대부분 연락을 주세요. 맞아, 그렇긴 하죠. 좋네요. 이거 뭐 하루에 하나씩 아무 기업이나. 아무튼 참 반가웠습니다, 다이슨 선생님. 네, 그럼 저희 이제 과학학원 이제 끝날 시간이 됐고요. 저희 빅뱅의 메아리 편집자분께서 옆에 앉으셔서 말씀을 안 하실 뿐만 아니고 조금이라도 소리가 날까봐
지금 한 2시간 가까이 옆에서 예? 원래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팟캐스트 옛날에 그 관객으로 늘 앉아서 네. 예, 좀 우주의 말씀도 끝을 하시고. 찾아서의 편집자의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분인데 여기 고생하고 앉아 계셨어요. 숨도 안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선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냥 인사나 한마디 하세요. 네. 오늘 광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책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 수학 뭐라고 해야 돼? 수학 강좌에도 이름도 멋있게 지을 거예요. 아직 안 졌는데. 그 장명이 귀지시죠. 네, 이름이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저뿐만 아니고 저희 최 팀장하고 같이 저희가 머리를 짜내서 재밌는 제목도 지어보고 이렇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